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13주차 11월 23일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두 번째 주교재, 그 중에서도 일부 어린이 도덕교육의 맥락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교시는 3절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1교시 부분은 도덕교육 혹은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윤리 이론과 관련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사실적인 변화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탐구라고 해서 최근의 주요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가족과 대가족, 그리고 공동체 형태의 변화가 생겨났다. 전통사회 같은 경우 물론 이 책의 저자는 서양인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통사회에서는 이제 3세대 이상이 함께 살아나가는 확대 가족 주를 이루었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주된 산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가족이 여러 세대를 함께 사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었는데, 요즘은 부부와 미혼 자녀 혹은 부부끼리만 사는 이런 핵가족, 이제 1인 가족, 이렇게 아예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에서 공동체 형태가 변화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작아져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조금은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 건강에 대한 염려는 더 커졌지만 훨씬 더 개선된 신체적 건강의 수준. 요즘 학생들 보면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몸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소거화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영양 이런 것도 물론 학교에서도 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고, 학교에서 먹는 급식 말고도 이제 집에서도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어떻게든 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차원에서는 건강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신 건강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심리 상담소 이런 쪽이 사회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것은 더 큰 호황을 누린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용 수입과 재산 수준의 향상, 평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나라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을 도와주기 위한 국제 NGO들 많죠.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체들 가운데 월드비전이라고 있죠. 우리가 월드비전으로부터 후원을 받다가 이제 후원을 해주는 나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의 나라가 한국이죠. 그전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처지였었는데, 물론 아직도 일부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차원에서는 수익과 재산 수준이 굉장히 향상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원조, 도움을 주는 원조 주체 국가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기술 유형과 이용도에서의 급격한 변화. 이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권위에 덜 기대는 접근이다.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 교사를 대하는 거 보면 교사의 권위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조력자, 나와 친한 선생님, 내가 믿을 만한 선생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예전처럼 무조건 말을 따라야 돼, 절대적인 우리 하나의 법과 같은 선생님의 말씀,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동체라든지 우리 지역 사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죠. 도시 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도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가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거나 친족과 가까이 살지 않는 가정의 수가 실제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경향의 원인이 된 게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성인 관계의 달라진 여러 유형들, 이런 것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 이동의 확장에 따른 국내외 이주, 이것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인 다양성을 지금 더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집단의 등장, 태어나고 일했던 곳과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인들의 생활 형태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 저희가 어린 시절 온라인 강의할 때 보면 지금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 비교적 좀 젊은 선생님들이시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어린 시절, 초등학교 이런 시절에 그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이렇게 언어와 민족이 다양했는가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단일 민족의 신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런 단일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문화적 변화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실제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자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케임브리지 초등교육 리뷰에서 인용해 온 것인데요. 이번 슬라이드도 케임브리지 초등교육 리뷰에서 역시 인용해 온 부분입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어린이가 성장하고 있는 세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선생님들께서 여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더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놀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단 속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집중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과 같은 영역에서 더 광범위한 영역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땅에서 막 줄 긋고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놀았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어릴 때와 달라진 점은, 저희는 땅을 파고 풀을 뜯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이 놀고 싶은 방식에서 놀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광범위한 영역을 접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대부분 어른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못해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대요. 여가와 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른의 통제 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범위한 영역을 접하기는 하지만 어른의 감독이나 통제 하에 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아이에게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가 뒤섞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성적 매력 부감 및 신체 이미지 같은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 자료거든요. 외국에도 2010년에는 이랬나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남녀평등이라는 말도 거의 안 쓰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남녀평등하면 남이라고 하는 특정한 성별에 대한 단어가 앞에 나와서 여전히 성차별을 조장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특정한 직업군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성별, 이런 것도 맞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도 너무 전형적인 측면에서 사파라든지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다 맞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특정하게 너무 하나의 성을 성적 이미지로 소비하는 이런 성상품화 다 지양되고 있고요. 교과서에서도 특정 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 이런 것도 조금은 없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마도 소비주의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성상품화에 대해서 특정해서 조금 지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영역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 수단, 그 경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 발달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이 어린이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아동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조장하고 즉시성의 기대를 유도합니다. 여기서는 오락을 즐기는 방식이 항상 기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수신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합니다. 테크놀로지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익명성이 그 부담을 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면대면 상호작용보다 더 불친절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사전에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시 선생님들의 요구를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일방향 의사소통은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테크놀로지 속에서 이용 가능한 많은 오락물이 윤리적 차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사실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윤리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죠. 요즘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방송들, 다양한 경로, 뭐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즉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여러 가지 방송들이 찍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폭력성의 증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테크놀로지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 미래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저자가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클렉스턴과 카라고 하는 학자의 2004년 연구를 인용하면서 어린이의 학습 능력이 어떻게 수립되는가?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의 반응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빈도와 견고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미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빈도, 자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속에서 좌절하고 거기서 멈추어 서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목적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역 넓히기.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는 직업도 굉장히 많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도 많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서술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4차 산업혁명 혹은 인공지능 AI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망한 분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견문을 넓혀 나가면서 사회에 급변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잡성과 능숙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성,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해내고 그것들을 융합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생물학 분야. 이 세 가지 분야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융합되고 있거든요. 그런 복잡한 특징이라든지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전문성 그리고 능숙도에 대해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클렉스턴과 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습 경향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기능들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학습을 유익하게 관련되도록 준비하고 실제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욕을 동기화하고 능력도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확장, 강화, 심화라고 하는 학습 성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강조되는 학습 성향의 결과 어린이들은 폭넓고 낯설고 도전적인 상황의 영역에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깊고 정교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사상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건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특히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지금도 세계화되었고 앞으로는 더 세계화라고 하는 게 급진전될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와 다른 점을 가지는 사람을 이해하는 학습을 요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환영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푸트남은 자본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집단을 응집시키는 결속의 측면, 그리고 모든 사회적, 문화적 단절을 붙여주는 연계의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유사성과 차이를 모두 학습해야 합니다.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합하는 것도 당연히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이의 조력자로서 어린이의 문화적인 시야를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든 어린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다고 하면 단순한 가정이라든지 전형적인 학습 내용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력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듯이 당연히 어린이도 익숙한 사람과 우선 가장 쉽게 결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다르게 보이는 사람과도 점차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미한 그런 가이드를, 지도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은 당연히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변화라든지 불확실성의 수준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애들이 어디로 가야만 한다, 이런 단기적인 도착 지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 지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성을 가질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처럼 어린이들은 유연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번 절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들이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위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더 큰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은 적어도 의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점점 더 강한 영향력과 혼재된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자아, 행복,
그리고 물질적 소유 같은 관점에서 주로 판단되는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박 속에서도 어린이는 변화와 복잡성의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특성과 성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해체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실제 교육은 어려워지고 있고요. 도덕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도덕 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덕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1교시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두 분 선생님들께서는 뭐 박사학위 논문 특정 부분 요약이 되었든지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 요약이 되었든지 아니면 주교제 2 여기서 특정 부분 요약이 되었든지 20분 정도 분량으로 발표하실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셔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역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4시 반에 저희가 만나 뵙고 있죠. 그때 또 온라인 줌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접속하실 주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